자, 첫 시간인데요. 사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사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사트는 삼성그룹에 입사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삼성 뭐 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삼성의 그 1, 2차 벤더 이런 회사들도 사트를 흉내를 내서 나름의 직무적성 시험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인적성 시험이 하나의 관문으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사트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사트라는 것이요, 단순한 무엇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인적성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측면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적성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트 대 기타. 뭐 기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어렵고 쉽고 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사트는 이제 사트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 영역에 있어서나 아니면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시험의 목적에 있어서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특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험의 목적입니다. 목적.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취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서류, 인적성, 면접, 뭐 때에 따라 여러 번, 그죠? 그 다음에 뭐 면접, 최종 임원 면접중 되면 합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신체 검사에서 뭐 이상한 거 안 나오면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관문 중에서 그 인적성 시험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중요도가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없죠? 삼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서류 전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서류 전형이 없고 무엇만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들, 그죠? 영어 성적이 어떻다, 학점이 어떻다. 참고로 저는 그 삼성에 지원 못해요. 학점 미달로 3.0인가요? 2.7 몇인데 내가 꼴찌로 졸업했어요. 대학교 꼴찌로. 꼴찌에서 두 번째 할 뻔했는데 꼴찌 하려가 졸업 안 했죠.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꼴찌로 졸업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정도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블라인드 테스트죠. 이 사람이 누군가 뭐 어떤가 뭐를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시험 성적만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합격자의 3배수 정도의 선발 인원을 결정하죠. 자, 작년까지 갈 것도 없고 올해 상반기에 사트를 몇 명쯤 봤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까? 혹시 몇 명이요? 10만 명이 봤답니다. 여러 명이 봤죠, 그죠? 여러 명이 봤는데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몇 명 정도 뽑았을까요? 아마 통상 연간으로 한 6, 7천 명 정도 뽑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발표했고 뭐 실제 그렇게 뽑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무나. 근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3,500, 4천 명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4천 명 칩시다. 상반기 하면 조금 많이 뽑으니까. 그러면 4천 명 중에서 4천 명이 합격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시험을 봤고요. 사트는 어떻게 되죠? 약 3배수인 12,000명 정도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즉 10만 명 중에 8만 8천 명은 어떻게 돼요? 면접도 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학벌이고 나발이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잘 보면 면접 대상자 되고 시험 못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즉 선발 시험이라는 목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타 회사들은요, 그냥 원 오브 댐입니다. 일단은 서류를 많이 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서류에서 거의 80% 이상을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뭐 KT는 서류에서만 한 5% 넘기고 다 잘라버렸어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서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적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사람의 인성과 적성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냐 아니냐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사트만 붙은 사람, 그죠? 사트만 붙은 사람이 있고 사트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회사 인적성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적성을 뭐예요? 하나의 그냥 기준 정도 삼는다라는 거죠. 즉, 사트라는 것은 뭐죠? 어떠한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 기준 이상이 되어야 선발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요, 다른 회사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얘 뭐 적당히 뭐 어느 정도만 하면 얘는 문제가 없어.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 이런 게 더 중요해 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사트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인적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사트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하게 돼서 실력이 오르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합격의 길이 보이는데, 다른 회사는 그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CJ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뭐 105문제 뭐 요 정도 나올 텐데 80번 이상까지 잘 풀었어요? 떨어져요? 전 50번까지 풀다 말았는데요? 붙어요.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사트는요,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부하세요. 하지만 다른 회사 인적성을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물론 그냥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큰 비중 두지 않고 해도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취업 준비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이제 할 것도 많고 시간 배분도 해야 되는데, 인적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죠. 인적성 처음에 만만히 봤다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떨어지더라 모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사트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 인적성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특이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가서 만나는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회사 인적성들은 목표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올해 얘들을 새로 헷갈리게 할까?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물통을 돌렸다, 큐빅을 돌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어차피 가면 상태 똑같습니다. 가서 적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사트는 그거 이외의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트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요, 이제 시험을 묻는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묻는. 뭐 다른 것은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이 직무상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직무상식. 조금 이따 이제 경향 분석을 하면서 다시 얘기할 텐데, 이 직무상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어떤 언론사라든가 이제 공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시험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런 데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서류라든가 기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기초적인 소양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어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뭐 수리라든가 추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어떠한 논리적이고 수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성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라요. 자, 이제 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올해 상반기 사트를 본 사람 있다고 치고 어땠어요, 시험이? 어땠어? 전반적으로 상식이 좀 많이 나왔어요. 상식. 올해의 그 갑은 뭐였습니까? 상반기 사트의 갑. 언어 추리였죠. 갑은 언어 추리였어요. 그 다음에 상식. 이런 부분인데요. 자, 사트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리 분야가 있고, 추리 분야가 있고, 상식이 있어요. 자, 요번에 뭐가 앞으로 빠지고 뭐가 뒤로 넘어갔죠? 많이 보던 것 중에 인성과 상황 판단, 그죠? 예전에 끝나고 한꺼번에 쉬고 나서 보던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는 일로 왔나요? 그죠? 상황 판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면접과 더불어서 인성,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바뀐 시험 절차고요.
이거 한 번에 보는 거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뭐 얘 빠졌다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정신줄 놓고 보던 거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보더라. 어차피 면접하는 날 가면 정신줄은 또 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언어는 늘 그렇듯이 어땠다? 이것은 쉬웠다죠? 쉬웠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능 독해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자 어휘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 유치라고 하는 단어와 단어와의 상관관계 문제, 그 다음에 뭐 순서 맞추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요,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언어 강의는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저 못해요. 저 언어 강의 못하고요. 두 번째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저거는, 언어가 문제가 되는 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조금 반성해야 돼요. 내가 읽는 거는 정말 끊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읽는 걸 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인문계, 이공계를 가리지 않고 언어는 어떡합니까? 제 시간에 다 풀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자는 몰라요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평소의 난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수리는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평이했죠. 예전이라기보다는 작년도죠. 작년도, 재작년도에 나왔던 어떠한 그 난이도 조절형 문제들이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죠.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쉬우면 좋다라는 건데요. 문제가 쉬우면 다 쉬워요. 문제가 쉬운 시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실수하면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수능 세대죠. 수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뭐 한 개 틀렸더니 2등급, 두 개 틀렸더니 3등급 뭐 이래가지고 등급 하나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던 그런 시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평이하게 낸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 조금 괜찮은데요. 하지만은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료 해석을 포함한 이쪽 수리 영역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간 내에 다 푼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추리인데요. 수추리하고 도형추리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그죠? 수추리 몇 가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만 알고 있었다면 틀릴 이유 없었고요. 도형추리도 평소보다 조금 더 무난하게 냈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언어추리인데요. 언어추리가 한 20문제 정도 나왔죠?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언어 추리의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뭐 지난 강의나 그동안의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수추리나 도형 추리는요, 저거 왜 물어보는지 제가 잘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왜 물어볼까? 그죠? 숫자 1 다음에 3, 5 나오는 게 빨랑빨랑 안 떠오른들. 그 대세에 지장 없거든요. 이 도형이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렸는데 저렇게 돌았다를 모른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 적성시험이라는 어떤 관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조금씩 출제를 하는 것 같고, 언어 추리는 다르죠. 이것은 뭡니까? 이건 논리적 사고죠. 논리적 사고고요. 그냥 단순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의 프로세스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점 중요했고, 자, 근데 이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의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난이도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문제를 꼬았습니다. 꼬았고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려놓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시간 내에 풀으라고 낸 건지, 아니면은 니들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낸 건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내부적으로 약간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언어 추리에서 크게 변별력이 안 났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렸죠. 인터넷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난이도를 평년 수준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도 이렇게 추리가 어렵게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라든가 정답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또 그 와중에 푼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거의 다 푼 사람도 있고. 근데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언어 추리 다 풀어야 붙는다 아니었어요. 언어 추리 한 서너 개, 두세 지문 정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라고 한 학생들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추리가 여러분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떻게 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어려우면 똑같아요. 뭐요? 내가 못 풀면 남도 못 푼다예요. 내가 못 풀면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라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 수 있는 거 정확하게 풀고 나머지는 최대한 많이 풀어내는 이런 걸 해야지. 어려운 언어 추리, 예를 들어서 야 이제 사트 언어 추리가 존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그래 미국 LSAT 공부를 하자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미국 책 보고 뭐 이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로직 요것들을 숙달시키는 게 가장 최고예요. 숙달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빠른 판단이거든요. 사실은 언어 추리 문제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다 아니다 판단해야 돼요. 이거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 세트 세 문제를 덤비는데 5분 이상이 걸린다, 6, 7분이 걸릴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 일단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어진 시간 내에 풀라는 거지 그냥 다 풀어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사트가 아니라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은 뭐다? 연습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졌지만 평소에 연습을 꾸준히 또는 착실히 한 학생들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한두 세트는 더 풀고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식이 또 문제가 됐죠. 상식 이쪽에다 쓸게요. 상식. 자, 이번 상반기 사트 상식의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요 전공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전공 중요도가 지전공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전공이면 좋겠지만 얘들이 굳이 뭐하고 나누죠? 인문하고 이공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죠? 인문하고 이공을 구분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냈어요. 과거에는 공통이라고 하는 일반 상식이죠. 공통이라고 하는 일반 상식이 대충 뭐 30개 뭐 이쪽 저쪽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경제 공통적인 거 한 뭐 7, 8개 내고 뭐 과학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거나 또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문제 정도만 조금 심화가 나왔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의 심화, 그 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는 또 과학 쪽의 심화. 이렇게 분위기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반기까지 강의도 뭐 저 위주로 갔었는데 올해 막상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자 인문계 본 사람 인문계 봤잖아. 네. 상식 문제 어떻게 구성됐어요? 대부분이 쪽에 전공 쪽 심한. 대부분이? 그럼 뻥이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앞쪽에 좀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경제 경영 분야가 몇 문제 정도 나왔어요? 다 못 풀어서 아 그래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문제 푼 거하고 문제 본 거하고는 다르다 했잖아. 처음에 시험 문제를 받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 대충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 다 푸느라고 바빴구나. 그지? 이공계.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시험 못 쳤어요? 아, 그랬구나. 이공계 본 사람? 몇 문제나 나왔어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 어렴풋이 기억해도 돼요. 반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반 이상. 경제, 경영, 과학기술이 반 이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위가 또 훅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삼성 내부에서 사트를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너무 오래됐다. 그 다음에 이건 학생들이 뭐 나온지 대충 안다. 더구나 사교육도 흥하되더라. 뭐 이러면서 사트를 가서 배우고 온대더라. 뭐 이러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제가 올해 상반기 강의를 하면서 안 바꾼다에 제 머리카락 반 걸겠다고 했었어요. 못 바꾼다에 머리카락 반 걸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못 바꿨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급박하게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를 바꿔서 현재의 삼성에 득이 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조금씩의 변화는 취하겠지만 크게 뭐 바꾸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디로 드러난 거예요? 난이도 조정으로 나온 거죠. 추리를 어렵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식의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럼 상식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일반 상식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커먼센스라는 부분, 퀴즈 대회에 나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뭐 이상한 그림 하나 내놓고 뭐 어쩌고 물어본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푼다라든가 아니면 엄하게 무슨 나라 국기 뭐 국가 뭐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뭐 색깔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든가 그래서 퀴즈쇼 그죠? 이런 퀴즈쇼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 그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 그 다음에 늘 강조하듯이 또는 뭐는 중요합니까? IT 시대를 살아가야 되죠? IT 시대와 관련된 상식들. 여기는 뭐 약간의 기술적, 용어적 베이스 아니면은 뭐 마케팅적 베이스. 이런 거가 이제 일반 상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차지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문계의 경제 경영. 그 다음에 이공계의 과학. 요것이 문제가 됐어요. 과거에는요, 이 부분에 공통분모가 꽤 있었다고 그랬죠? 요즘에 공통분모가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도 일단은 인문이고 이공이고 상관없이 경제는 다 들어라. 물론 여러분도 앞으로도 그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어디가 중요해졌냐면은요, 요게 중요해졌어요. 경영학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경영학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나 조금 다루는 것들 아니면 뭐 흔히 들어봤던 뭐 포피 그죠? 요 정도 수준이라든가 뭐 PLC 이런 거는 뭐 잘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어디로 넘어갔다. 약간의 경영학적 실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야? 마케팅의 포피. 그러면은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실행되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재무제표 문제 나왔나요? 뭐 나왔어요? 그 자본금 계산하는 거. 예전에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로 바뀌었죠.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뭐 요 정도 알았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물어봅니다. 이건 사실은 좀 오바질이죠. 오바질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또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해요. 여러분 재무제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보는 것을 조금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번 이렇게 벌려놓은 걸 다시 좁히기는 힘들거든요. 한번 벌려놓은 걸 다시 좁히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까지도 조금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경제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상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내시균형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서 이걸 내겠냐? 하여튼 올해 또 냈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조금 깊게 툭툭 들어간 것들을 계속 써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것은요,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기존에 출제했던 그러한 영역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제의 심화, 그 다음에 경영의 부분, 이런 부분들, 인문계 학생들 굉장히 주의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쉬운 점 이거죠. 우리나라 인문계 전공은 이거 2개밖에 없는 줄 알죠, 걔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과가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초경제학과 기초경영학 부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인문계 학생들 한 타임 정도 따로 잡아가지고 별도로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이공계 과학인데요. 이공계 과학은 거의 진짜 절반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거의 30문제 가까이 될 정도로 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강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심화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한 7, 8, 10개 뭐 요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러프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문제 나온 것들을 보니까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오비탈 그러면 전자그룹 모형, 원자 모형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 대충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물어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쳤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에 나오는 뭐 파울리, 베타울리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심지어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말이 물리화학이지, 그지? 알아요. 이제 여기 있던 이공계 학생들 대부분 물리는 중학교 때 끊었다, 그지?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 뭐 지금 화학 전공이 아닌 사람 빼고는 화학 2 들어본 적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서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졌어요. 조금 다릅니다. 인문계는 넓어졌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공계는 깊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툭툭툭툭 다 건드린 것들이거든요. 다 건드린 것들인데 그것들을 더 깊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골 때렸다, 골 때리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물리화학을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맞든지, 여기 한 20문제 포기하고 다른 거 다 맞든지, 추리, 수리를 그냥 다 맞든지 뭐 선택하세요.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리의 화학을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웃긴, 재미있는 경향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상반기 시험에는 화학 분야 중심이고 하반기 시험에는 물리 분야 중심인 패턴이 최근 한 2년간 보였거든요. 설마 그러겠어? 그랬어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고, 하기야도 그동안에 나왔던 화학 정도 뭐 별거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봐라 라고 했던 거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졌는데요. 이 전공상식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 교재와 강의했던 내용에 다 있었다라는 얘기죠. 숨어 있었죠. 여러분 자세히 안 보면.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음극화 보호 이런 거 문제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제 교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보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교재다라고 했었는데요. 거의 뭐 그 전공상식에 있어서요, 25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20문제 이상은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겁니다.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은 상식시험 보는 스킬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정도,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정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늘 나오는 건 이거죠. 시험 끝나고 선생님 왜 배운 데서 다 나왔는데요, 틀렸어요, 뭐 이런 거. 제발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상식은 선생님 배운 데서 다 나왔어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잘 풀었어요. 그런데 수리에서 망했어요, 뭐 이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상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이러한 상반기 경향을 반영합니다. 언어는 늘 그렇듯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아서 자력갱생 하셔야 되겠죠. 자력갱생 하시고. 수리는요, 평이하긴 합니다. 평이하긴 하고요. 또 문제가 뭐죠? 범위가 이따시 많았죠. 범위가 이따시 많아.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가다 저한테 아주 그 진지한 상담 쪽지를 보냅니다. 제가 수리가 약한데요, 중학교 수학을 처음부터 다 공부해야 할까요? 심지어 개념 원리를 다시 보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수리 문제에서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됩니다. 저거 그냥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응용수리 한두 개 못 푼다라고 해서 내가 수학 못하는 바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인문계 학생들, 숫자만 나오면 저는 경기가 일어나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처 놓치거나 아니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문제가 나와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그 수리적 사고와 관련해서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수리 그냥 몇 가지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자료 해석은 어떻게 돼요? 늘 강조하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유일한 게 뭐라고 그랬어? 자료 해석이라고 했죠.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승승장구 하느냐 아니면은 대리 말년에 짐 싸느냐 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자료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료 해석 평이하게는 냅니다. 평이하게 내는데요. 언제든지 한번 여러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 자세히 합니다. 추리, 아까도 말했듯이 수추리, 도형추리 우습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언어 추리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상식, 일반 상식 강의 안 합니다. LTE가 무슨 뜻일까요? 물어볼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만 뭐는 해요? IT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 그러니까 용어를 알게 되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는 상식 부분, 경제 경영 상식하고 과학 상식하고 요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업은 진행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뭐 수리 같은 경우 예습하고 오면 좋습니다. 왜냐면 거의 수업을 안 해요. 양은 제일 많은데 수업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미리 하기를 권합니다. 예습을 하고 동영상 보시는 학생들도요,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나서 수리 정도는 미리 한번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언어 추리는요, 그냥 와서 들으면 되고요. 처음 사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언어 추리 굉장히 좀 낯설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낯설게요. 이게 이제 한두 번 공부를 해보고, 진짜 추리는, 진짜 추리구나. 뭐 이러면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제 추리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교정이 돼요. 교정이 되면서, 요렇게 요거를 바꾸면 되는구나. 라가 이제 딱 금방 오는데, 추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요, 떠들어 봐라. 뭐 거의 이 분위기거든?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 같네. 뭐 이래. 그냥. 그렇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예습할 필요는 없어요. 추리는. 이미 한번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도 추리는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자, 상식은요, 늘 그렇듯이 뭐 하는 타이밍이죠? 교양 수업 듣는 타이밍입니다. 상식은. 이거 뭐 공부하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한번 들으면 되고요. 자, 제 수업은요, 또 하나 아주 굉장히 큰 목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사트 시험 대비를 위한 그러한 강의이긴 하지만, 뭐가 있죠? 전체적인 우리가 그 소양을 좀 높이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언제 한번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냐, 또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도예요. 자료 해석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어 제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 그것들을 좀, 또는 업무할 때 응용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푸는 거 아니고 그와 관련된 원리들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추리는 논리적 사고의 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보겠지만 실제 회사 가서 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추리 시간에 했던 사고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는 거로부터 문제 상황을 발생했으면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죠. 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사고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추리 문제 몇 개 풀어 제끼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냥 단순히 어떤 시험 대비다라기보다는요, 이 기회에 한번 나도 조금 폭넓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